국회가 국정감사를 하듯 원주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원주시 정부가 제대로 일하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제 역할을 하는 시간이죠. 우리가 사는 원주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누가 밥값을 하고 누가 헛짓거리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봅시다. 원주하는 척 2024년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리뷰 첫 번째 시간 행정복지위원회 편 시작합니다. 전 조은주입니다. 저는 조국인입니다. 어김없이 돌아온 시간입니다.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리뷰. 네, 올해도 합니다. 시의회가 1년에 한 번 시정부를 각 잡고 감사하는 시간이죠. 시정부가 똑바로 일하는지 아니면 반대로 어떤 헛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또 동시에 어떤 시의원이 제대로 일하는지 확연히 또 드러나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렇죠. 흔히 말하는 누가 밥값을 하고 있냐. 맞아요. 이때 적나라하게 또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희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이 원주시의회엔 총 4개의 상임위가 있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문화도시위원회. 그중에서도 올해 저희는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문화도시위원회 이렇게 3개만 다룰 예정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뺐어요. 네. 제가 한 20분 정도 사실 에피타이저로 다루는 약간 위원회에 가깝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의회의 어떤 내치와 관련된 사안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따로 하기엔 좀 그런 것 같아서 올해부터는 불가피하게 또 3개로 압축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약간 2년 동안에는 어쨌든 이 행정사무감사가 어떻게 진행이 된다. 그렇죠. 약간 이런 것들을 또 알려드리는 의미로도 저희가 운영위원회까지 다뤘었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도 약간 감을 익히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네네. 하여간 올해는 3개만 다루고요. 그리하여 오늘은 첫 시간 행정복지위원회 편입니다. 원주 아는 척 2024년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리뷰 첫 번째 시간 행정복지위원회.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개부터 하고 들어갈게요. 감사 대상은 일단 본청의 시정홍보실, 감사관, 복지국, 행정국, 그리고 직속기관과 사업소로 보건소와 평생교육원, 또 하부 행정기관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감사하게 됩니다. 네. 주로 예산, 복지, 인사 관련 부서가 많습니다. 아주 묵직한 부서죠. 네. 국회로 치면 말이죠. 기획재정위, 보건복지위, 행정안전위가 하나로 합쳐져 있는 셈이다. 그만큼 이 감사해야 될 대상도 굉장히 많고, 맞아요. 특히 뭐 복지 분야 이러면은 예산도 범위가 너무 많잖아요. 넓어지다 보니까 살펴봐야 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의원들도 아주 꼼꼼히 챙겨봐야만 제대로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에 나서는 이제 선수 엔트리를 살펴보면은 총 8명입니다. 구성으로 보면은 국민의힘 4명, 이제 민주당 4명, 여야 동수예요. 네네. 근데 이제 뭐 이따가도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이제 지금 와서 살펴보면은 이제 구성이 사실 바뀐 셈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2명이 나중에 또 탈당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한 달 뒤 미래를 그려보면은 국민의힘 2명, 민주당 4명, 무소속 2명으로 여소야대 구조에 심리적으로는 이때도 좀 가깝지 않았을까 싶은 추측을 해보는데 누가 있었냐. 먼저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재선 조용기 의원이 있었습니다. 호저명과 무실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죠. 그리고 부위원장은 민주당의 초선 권아름 의원입니다. 호저면 역시 무실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민주당의 재선 광문근 의원 반곡 관설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죠. 그리고 민주당의 재선 최미옥 의원 흥원면 판부면 신림면 명륜 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동 원인동 일산동 태장 1동 태장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당의 초선 김혁성 의원이 있고요. 비례대표 초선 국민의힘 나윤선 의원, 또 단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초선 박한근 의원, 마지막으로 문막 지정 불온 귀례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의 초선 조용석 의원, 이렇게 8명입니다. 근데 나중에 조용기 의원과 조용석 의원은 탈당을 해서 어쨌든 무소속이 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좀 더 오늘 리뷰를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고요.
감사는 이제 6월 11일부터 6월 14일까지 4일간 나흘간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저희 일단 이슈 6가지 그리고 이제 장면을 한 3가지 정도 꼽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고의 플레이어, 최고의 이제 의원까지 선정하는 식으로 한번 네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슈부터 살펴볼게요. 이슈 하나, 총체적 난국, 로드 FC 의혹, 민주당 김혁성. MMA 페스티벌 이 원광수 시정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죠. 그렇죠. 특히 네. 이 사업은 로드 FC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제 격투기 단체죠. 네네. 정문홍 대표가 이끌고 있고 원주시 홍보대사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네. 여러모로 원주시에서 많이 이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 MMA 페스티벌, 특히 로드 FC에 이제 6억 원을 원주시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원주시의 이제 18개 체육 종목 대회 예산 총액을 합친 것보다 이제 많은 액수였습니다. 그만큼 큰 액수를 지원한 거예요. 이 체육 분야 치고는. 그렇죠. 이에 관련해서도 되게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상 뭐 특혜에 가깝지 않느냐. 그러니까 MMA 페스티벌에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거를 로드 FC가 이끌고 있기 때문에 거의 로드 FC 한 단체에만 6억 원을 지원한 거에 가까운 거 아니냐라는 말들이 나왔어요. 맞아요. 근데 심지어 올해는 1억 원을 더 늘렸습니다. 그 7억 원을 지원했고요. 2028년까지 5년마다 해마다 이렇게 7억 원씩 투입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18억 9천만 원을 들여서 치약체육관을 사실상 MMA 전용 경기장으로 만드는 중이죠. 막 조명도 달고 막 이렇게 네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정 종목 한 단체에 너무 많은 예산을 들인다는 지적 나온 바 있고요. 이번 행감에서는 근데 아예 보조금을 부정 집행했다는 의혹까지도 집중적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보조금을 많이 준 것도 문제라고 했는데 그렇게 지원받은 보조금마저도 부적정하게 사용했다. 네네. 뭔가 이 부정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김혁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에 거의 로드 FC 하나만 잡겠다는 각오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네. 대부분의 질의가 지금 로드 FC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작년에도 사실 뭐 김혁성 의원은 이 로드 FC에 관해서 여러 질의를 했었죠. 맞아요. 문제 있다 네. 이렇게까지 지원하는 거는. 근데 이 과정에서 MMA는 스포츠가 아니다라는 식의 이제 발언을 해가지고 저희도 이제 좀 비판을 하게 됐는데 네. 되레 좀 역풍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 취지를 못 살렸었죠. 그때 맞아요. 당시에 또. 네. 그래도 올해는 좀 반면 교사를 삼았을까요? 보조금 부정 집행 의혹에만 집중하는 식으로 나름 문제 제기를 잘 했다. 그래서 핵심을 좀 요약해 보면은 워낙 많은 지금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것도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더라고요. 김 의원은. 어쨌든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은 먼저 경기도 구리에 있는 K 조명업체가 이 MMA 페스티벌에 영상 장비 임차 그리고 시설물 설치를 하고 2억 원 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내역을 보면은 같은 품목인데 단가가 다르다거나 사용하지도 않은 프로젝터와 스크린도 항목에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또 특수효과 포금탄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플러스 모터 전원을 썼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는 포금탄과 아무 연관이 없는 장비라고 해요. 근데 네네. 적혀 있다는 거죠. 또 그리고 2억 원을 이제 했으면은 2억 원을 이 업체에서 결제를 했으면 사실 그냥 계산서에다가 항목들을 쭉 써가지고 2억 원을 그냥 일괄 결제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보통 그렇게 하죠. 네, 근데 굳이 지금 보면은 건당 카드 결제를 했다고 해요. 음. 그래서 이걸 두고 아마 2억 원을 한 번에 결제하는 게 그러니까 통으로 뭔가 이렇게 지출력이 나오면은 그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좀 부담스러우니까 일부러 좀 건당 끊어서 한 거 아니냐. 요런 식으로 좀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좀 의아하긴 합니다. 이거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에 대해서. 이게 업체가 다른 게 아닌데 같은 업체인데 네. 왜 이렇게 했을까 싶기도 해요. 더구나 이 업체가 에이전시와 차량 운행 업무까지 했다고 이번에 나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사업자 등록증을 보면은 업종에 에이전시와 차량 운행과 관련된 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업종으로 등록되지 않은 일을 하고 돈을 받은 거죠. 그래서 사실상 무허가 업체가 아니냐 김혁성 의원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서는 특정 선수 배우자가 아나운서를 하고 이제 300만 원을 수령한 점도 좀 이상하다 지적을 하는데 실제로 아나운서를 했다는 증빙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나운서를 했다고 돈을 받았는데 했다는 증빙 자료는 없어. 이 뭐야? 그리고 실제 다른 또 전문 아나운서가 있었대요.
로드 FC 전문 아나운서. 그 이 사람도 별도 계약을 해서 금액을 받아갔대. 그 아나운서를 뭐 2명을 뒀다는 건지 이상하다는 거죠. 하여간. 그렇죠. 네. 아니 이게 뭐 사전 행사 아나운서를 하거나 뭐 근데 이렇게 그 증빙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네네. 했으면 뭐 사진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없나 봅니다. 김혁성 의원 주장에 따르면. 자, 그리고 로드 FC 직원의 친언니에게 에이전트와 아나운서 비용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주고요. 또 나머지 다른 2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도 에이전트 비용으로 역시 수천만 원을 입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수들한테 갈 돈을 에이전트한테 지급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에이전트는 선수가 고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선수가 돈을 받아서 뭐 내 돈에 받은 임금의 뭐 일부를 떼어주거나 이런 식인 거잖아요. 수수료 개념으로. 맞아요. 근데 이거는 에이전트한테 돈을 보내고 에이전트가 선수한테 다시 돈을 주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시스템으로 지금 됐다. 보조금 집행이. 그러니까 보통 보면 뭐 팀한테 주거나 그렇죠. 뭐 그런 경우는 있다고 하더라도 근데 에이전트한테 준다? 이게 참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 아니냐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더구나 이 세 사람 다 에이전트 일과는 관계가 없는 인물이라는 게 지금 김 의원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뭐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관련 업무에 종사했던 어떤 경력이 뚜렷하게 눈에 띄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더더욱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또 로드 FC 대표의 친 누나와 또 다른 가족이 프로그램 업무와 번역 검수를 했다면서 각각 190만 원과 100만 원을 수령했는데 김 의원 주장에 따르면 이 중 한 명은 몸이 많이 편찮아서 좀 일을 하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이렇게 일을 하고 돈을 받은 걸로 돼 있어서 이 점도 역시 의구심이 든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것이냐. 그렇죠. 네.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로드걸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MMA 페스티벌에. 네, 로드걸이 이제 본인이 이제 사인을 한 게 있는데 그 정산 서류를 보면 이게 필체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통장 사본이나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 그 대리 사인이 너무 눈에 띈다. 노골적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또 로드걸이라고 정산서, 로드걸 관련 업무를 했다고 정산서를 제출했는데 신분증을 보면 남자인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로드보이였던 거죠. 한마디로 로드걸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도대체 뭐냐 이게.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고. 또 각종 인건비, 숙박비, 급식비는 2중, 3중으로 이름을 작성해 지출한 경우도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청소 용역을 한 사람이 같은 날에 대회 심판까지 본 것으로 정산서상으로 나타난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이것도 도대체 무슨 일인 건지, 뭐 투잡을 뛰셨는지. 뭐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근데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쵸. 특이한 경우가 많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추어 대회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아마추어 대회 심판 명목으로 지출이 된 경우도 있었고요. 또 선수들이 21일에 입국을 했는데 19일부터 숙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주 대회에서는 타이틀 매치가 없었는데 챔피언 벨트를 이제 개당 600만 원씩 지출해서 구입했다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혁성 의원이 한국에서 챔피언 벨트를 제작하는 업체가 이제 유일하게 한 군데 있는데 거기에서 확인을 해봤더니 개당 200만 원 정도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금액을 산출한 근거도 잘 모르겠고 600만 원이라는. 게다가 그 업체에서 챔피언 벨트를 맞춘 기록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챔피언 벨트를 실제로 만든 건 맞는지도 이제 의구심이 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계획에서부터 잘못된 거지만 그 집행이나 이런 정산에서도 문제가 있다라는 석연치 점. 않다라는 거고요. 또 테이블과 의자를 세트로 이제 435개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테이블이 어쨌든 총 435개라는 거죠. 근데 김혁성 의원이 사진사고를 이제 아무리 세워보더라도 216개를 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량이 부풀려진 느낌인 거의 거예요. 2배 가량. 네. 그리고 또 이틀 동안 사용했다고 견적 납품서를 올렸는데 실제로는 하루만 사용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2배로 뻥 튀기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의혹도 하나 제기를 했어요. 올해 2월에 원주시에서 아동 청소년 합창 공연이 열렸었는데 가수 박상민 씨를 초청했어요. 근데 이 초청비로 행사 전체 예산 4천만 원 중 1,100만 원을 지출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5% 넘게 지출한 겁니다. 네네. 그래서 행사 취지에 맞지 않게 가수 초청에 과도한 비용을 썼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아동 청소년 행사인데 박상민 씨 초청에 25%를 태워? 이거 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더구나 박 씨가 이날 축하 발언 중에 도비 지원에 힘써준 국민의힘의 최재민 도의원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번 공연에 안 오신 의원분들은 다음에 당선이 힘들 것이다.
뭐 농담 삼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입방아에 오를 수밖에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도 좀 말이 많이 나왔었죠. 이게 국민의힘 뭐 강원도당 그런 대회도 아닌데. 이제 당 대회도 아닌데. 그러니까 또 아동 청소년 행사에 와서 이런 발언까지 하는 게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언론 보도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박상민 씨는 로드 FC 부대표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언급된 이런 사례들과 쭉 이어서 생각해 봤을 때 안 그래도 로드 FC에 뭔가 계속 특혜가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는 상황에서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과도한 예산을 집행해가면서 이 박상민 씨를 초청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으로 또 연결될 수밖에 없는 네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혁성 의원이 줄줄이 연결지어서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을 한 거죠. 그래서 김 의원은 이 내용을 계속 질의를 합니다. 그냥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감사관, 뭐 복지국, 뭐 기획예산과 뭐 기회 있을 때마다 그냥 얘기를 해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이 얘기를 그 국마다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마지막에는 5분 발언까지 합니다. 이걸 가지고 회기 마지막에는 대미를 장식하기까지도 하는데 아주 로드 FC 하나만 폐기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번 맞아요. 시의회 네. 때는. 그래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불법 사용한 흔적이라면서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사업을 중단하고 감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찬 원주시정부 감사관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원민철 기획예산과장은 잘못 집행된 부분이 있으면 환수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로드 FC는 그 행정복지위원회보다는 문화도시위원회에 더 가깝긴 해요. 사실 체육과 맞아요. 소관이기 때문에. 네네. 그럼에도 김혁성 의원이 이제 소속이 어쨌든 행정복지위원회다 보니까 여기서 어쨌든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다. 어떻게든 관련돼 있는 다 물어본 이제 거죠. 부서에 있는, 네. 원주시 정부의 태도가 그때 저희가 보기에도 확실히 온도차가 좀 있죠. 맞아요. 이렇게까지 네. 숱한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별로 이 감사에 대한 움직임이 안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아니 그리고 이게 그냥 그 김혁성 의원이 얘기한 내용만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잖아요. 당장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주장이 네.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가 많이 나온다면은 우리가 전에 사례를 봤잖아요.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또 원주시 야구 소프트볼 협회 이거 감사할 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조그마한 의혹 가지고도 그냥 전광석화 같이 감사에 돌입해가지고 막 그럼요. 총체적 막 부실이 있었다 막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선 조치 후 감사 이런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짜맞추기 네. 감사라는 비판이 그래서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엄청 적극적이더니 아까 여기도 막 로드 FC도 대리 서명 의혹이 불거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야구 네. 협회도 그것 때문에 막 감사 대대적으로 해서 막 수사한다 막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왜 로드 FC 관련해서는 조용하냐 이거죠. 이러니까 사실 정치적 감사를 한다 이번 시정 들어서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이유가 있는 거고요. 어쨌든 김혁성 의원이 이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로드 FC 의혹을 좀 집중적으로 질의한 게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이슈 둘, 시장님의 수상한 업무 추진비, 민주당 김혁성 권아름. 원광수 시장은 취임하자마자 민선 8기 강원도 기초자치단체 시장 군수의장단 중에서 식사와 간식 명목으로 업무 추진비를 가장 많이 쓰는 어떻게 보면 좀 기염을 토했다. 네. 언론 보도로 나온 바가 있습니다. 재작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전체 업무 추진비 결제 166건 중 138건 3,560만 원을 지출한 건데요. 업무 추진비 사용을 자제해야 하는 주말 공휴일에도 29일 중 16일을 사용해서 역시 강원도 내 자치단체장 중 가장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휴일, 주말 공휴일 이제 같은 날 점심 저녁에 각각 식사를 한다든지 추석 연휴에 유관기관과 업무 협의를 한 기록도 있어서 이때부터 업무 추진비 사용을 두고 말이 많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밥의 진심인 우리 시장님. 시장님 건강을 걱정한 목소리도 네. 있습니다. 이렇게 불철주야. 너무 하시면 어떡하냐. 어울리기다. 그래서 상반된 어떤 반응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올해도 비슷한 내용의 좀 보도가 나왔습니다. 4월 5일이었죠. 원주 MBC가 원주시장의 광폭 행보 경찰 업추비 수사라는 제목의 보도를 한 건데 원광수 시장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이 하여간 수상하다는 겁니다. 먼저 작년 9월 2일 오전 9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한 원주 맨발 걷기 축제에 원광수 시장이 참여를 했는데요. 9시부터 이제 3시간 동안 진행했으면 이제 12시에 끝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12시 46분에 태백에 있는 모 중식당에서 비서실 직원 2명과 식사를 한 것으로 결제 내역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2시간 이상 걸리는 그러니까 140km 거리를 46분 만에 이동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냐? 이게 첫 번째 이제 의아한 지점이었고. 네. 또 당시 이제 태백 중식당에서 9,000원짜리 음식 3개를 먹고 27,000원을 냈다고 이제 원주시 공식 문서에는 써 있는데 해당 식당에 직접 확인해 보니까 MBC가 9,000원짜리 메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업추비 결제 내역과 관련 문서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거 좀 이상하다라는 말이 일단 하나 나왔고 또 작년 11월에 오전 8시에 홍천 모 카페에서 언론 관계자 4명과 간담회를 해서 이제 결제를 한 기록이 있는데 토요일 아침에 일단 홍천까지 이동해서 간담회를 주재했다. 8시부터. 이것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일단 1차적으로 들고. 그렇죠. 그리고 관련 문서에는 이제 10만 원을 결제했다고 했는데 실제 결제액은 8만 9천 원으로 역시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또 취임 초부터 보여줬던 어떤 잦은 관외 출장과 주말 근무까지 불사하는 강행군이 계속 이어지는 동시에 좀 석연찮은 지점이 자꾸 생기는 상황이다. 그래서 경찰이 시장 비서실 대상으로 업추비 사적 사용 여부를 수사 중이라는 내용으로 당시 보도가 이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렇죠. 네. 원주시정부는 곧바로 사실과 다르다면서 당시에 정정 보도를 요청했습니다. 맨발 걷기 대회는 개막 행사만 참여한 다음에 태백으로 이동했다. 9시에 개막 행사 잠깐 하고 바로 태백으로 갔기 때문에 여유 있었던 거다 얼마든지. 뭐 그러면 시간적으로 뭐 그렇죠. 네. 가능했다 충분히. 그리고 식사도 1인당 꼭 9,000원짜리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게 아닌데 MBC는 한 가지 경우만 가정했다. 반박을 한 거죠. 그리고 지출 품위 역시 사전에 제출한 문서이기 때문에 실제 지출액이 품위액 범위에서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뭐 그걸 밝혔습니다. 넘지는 않았으니까. 넘지만 된 거 아니냐. 네. 뭐 일견 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행정을 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겠죠. 네네. 근데 어쨌든 양측 주장이 좀 치열해서 MBC는 또 문제 없다 뭐 이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여기서 또 공방이 가려질 텐데 결과가. 근데 이런 가운데 이번 행감에서도 원광수 시장의 업무 추진비 사용을 두고 새로운 의혹이 불거졌거든요. 권아름 김혁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질의를 했는데 특히 이번에도 김혁성 의원이 집중 질의를 펼쳤습니다. 먼저 9월 2일 그 태백 중식당 문제 사건. 이때 태백 중식당에 갔다고 하는데 시장 관용차 우리가 흔히 1호차라고 부르죠. 이 1호차의 운행 일지를 보려고 했는데 그날만 없다는 거예요. 하필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날 실제로 갔냐 안 갔냐 언제 갔냐 몇 시에 갔냐 이걸 확인해야 되는데 하필 왜 이날만 없을까? 야, 이것도 이상하다 이건. 네네. 그래서 실제 갔다 온 게 맞는지 확인하기가 일단 어렵고요. 또 홍천 그 8시에 카페에 갔다는 거. 역시 오전 8시 12분에 결제로 돼 있는데 이 관용차의 운행 일지를 보면은 오전 8시 출발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원주시청에서 이 홍천의 모 카페까지는 48km 떨어져 있어서 50분 거리라고 해요. 그럼 이걸 12분 만에 주파한 거냐? 이건 제트기 정도는 관용차가 어떤 차길래 도대체 우리 카니발이 그 정도 속도를 내려면 도대체 얼마나 밟은 그러니까 거냐? 저희가 알기로는 분명히 카니발인데 대단한 거다. 네. 그 운전 실력이 대단한 게 아닌 이상은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이것도 좀 이상하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외에도 운행 일지에는 오전 8시 출발인데 뭐 예를 들어 직원 격려 간담회 유관기관 업무협의회 협의 명목으로 오전 7시대 결제가 된 사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시 출발로 운행 일지는 돼 있는데 이 결제 내역 카드 결제 내역 보면 뭐 7시 몇 분 막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야. 네네. 이게 이상하다. 이게 왜 안 맞는 거냐 서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작년 12월 4일 12시 23분에 서울 여의도의 루나미 엘레라는 웨딩홀에서 시책 추진 업무 협의 간담회를 했다는 이 결제 내역이 있는데 그때 시장 관용차 운행 일지를 보면 서울에 방문한 기록 자체가 없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가신 건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셨나? 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이날 운행 거리도 75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서울을 다녔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이제 김혁성 의원의 주장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 누가 가서 먹은 거냐? 뭐 이렇게 되묻기도 하더라고요. 같은 해 9월 25일에는 이제 관용차는 고성에 다녀온 걸로 돼 있는데 이제 시장 관용차가 2대거든요. 하나는 이제 카니발이고 하나는 또 제네시스가 있어요. 근데 이 또 다른 관용차는 당일 원주시를 운행한 기록이 있습니다. 원주시 관내를. 이거는 그럼 누가 타고 다닌 거냐? 시장님은 고성에 가는데 이건 누가 탄 거야 그러면은? 이것도 이상하다. 그러니까 진실은 알 수 없지만 자료가 서로 안 맞는 게 많다.
그게 좀 문제다라고 김혁성 의원이 지적을 한 거죠. 아니 이러면은 그러니까 뭐 운행 일지가 잘못됐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이런 뭐 업추비를 사적으로 누군가 사용을 했거나 그러니까 이게 둘 중 하나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쵸. 운행 일지를 네. 꼼꼼히 기록 안 한 것도 어쨌든 큰 문제. 만약 그거라면은 차라리 그쪽이 다행이긴 한데 지금 맞아요. 봐서는. 네. 그래서 박경화 행정국장은 자료 확인을 일단 지시했고요. 확인이 되는 대로 제출하겠다고 이 당시엔 답변을 했습니다. 또 원주 MBC 보도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나왔는데 그 보도에서는 실제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비서실 직원은 없다고 해요. 경찰이 지금 수사 중인 거를 확인할 수는 없다. 네네. 어쨌든 조사받은 직원은 아직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김혁성 의원은 또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이기도 했는데 특정 식당이 너무 많긴 하다. 이 회의록에는 실제 식당 이름을 거론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사실 오타가 났어. 아마 들으신 분이 정확한 상호명을 상호명을 정확히 적지 못하신 것 같아요. 들리는 대로 적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 저가 상호명을 잘못 적기는 아마 여러분 회의록 확인해 보십시오. 어딘지 아실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그래서 왜 이렇게 특정 식당만 가시는지 의문이다라는 말도 하기도 했는데 이 식당은 참고로 원광수 시장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출신 인사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죠. 네네. 네. 하여간 여전히 이렇게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시장님의 수상한 업무 추진비 관련 질의가 이번 행감에서도 어김없이 나왔고요. 더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업추비 내역 이게 뭐 계속 한두 번 나오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운행 일지 같은 경우도 어쨌든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좀 사실 확인을 통해서 진실을 좀 가려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업추비 이렇게 많이 쓰시면은 또 야당도 서운하다고 하잖아요. 밥 같이 안 먹어줘서. 야당과도 좀 이렇게 자주 업추비로 좀 식사도 하고 이래야 더 투명하게 쓰는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연적으로. 네. 그리고 또 뭐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과도 그렇지. 여당. 그리고 이제 제3 뭐죠? 그 맑은 정치 그렇죠. 보수 연합인가요? 맑은 네네. 보수 정치 연합인가? 아무튼 그 제3 교섭단체와도 좀 활발하게 식사하는 모습, 고도의 정책을 발휘하는데도 이렇게 활용을 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슈 셋 비판 언론에 끊긴 예산. 민주당 광문근 국민의힘 조용기. 보통 지방 정부에서는 언론사들한테 이제 광고를 주잖아요. 네네. 그걸 이제 언론 매체 홍보 예산이라고 하는데 언론사들 입장에서는 물론 뭐 그게 좋은 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는 또 중요한 수익원 중 하나이긴 합니다. 맞아요. 그렇게 지방 정부에서 주는 어떤 광고 비용이 원주시의 이 언론 매체 홍보 예산을 보면은 2020년에 8억 원이었는데 올해 27억 원으로 3.5배 증가했다고요. 엄청 많이 늘어난 거예요. 확실히 뭐 그러니까 홍보 이런데 또 방점을 두고 있는 게 이런 데서 또 보이는 거죠. 원광우 네. 시정은 또 이 시정 홍보실장을 또 개방형직으로 사상 처음으로 뽑을 정도로 또 홍보에 진심이기도 하니까 네네. 예산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정홍보실 측은 이제 뉴미디어 등 다양한 홍보 매체가 생겼고 시민 대상 정책도 늘어나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예산이 늘어난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근데 눈에 띄는 거는 뭐 예산이 늘어난 건 그렇다 쳐요. 근데 이 언론사별로 홍보비 집행 편차가 크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네. 제가 볼 때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내역을 보면은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는 매년 한 1억 2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 정도를 받았고요. 원주투데이와 원주신문은 한 5,900만 원에서 9천만 원 사이를 받았고 원주 KBS 원주와 원주 MBC 지연방송은 한 2,800만 원에서 6,90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뭐 전체 홍보 예산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언론사별 지원 규모도 상승 곡선을 그리기는 해요. 네네.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런데 유독 두 언론만큼은 지원이 급격히 줄어드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원주신문과 원주 MBC인데요. 공교롭게도 두 곳만 하향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먼저 원주신문. 2022년에는 8,700만 원을 받았는데 작년에는 1,000만 원으로 거의 8분의 1 토막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올해는 5월까지 단 한 푼도 원주시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원주시는. 아예 빵원이에요. 그리고 원주 MBC 2022년에 2,800만 원을 받았는데요. 작년에 빵원이 됐습니다. 한 번에 그냥 전액 삭감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올해 5월까지도 역시 원주시는 단 한 푼도 원주 MBC의 홍보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빵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준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독 두 언론만 네. 눈에 띄게 줄고 아예 제로가 돼버렸다.
근데 공교롭게도 두 언론은 원광수 시정에 가장 비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죠. 원주시 정부는 측근 보훈인사 논란을 보도한 원주 MBC와 취재 기자를 상대로 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지금 제기한 상태고요. 칼럼에서 일회용 반창고라는 말이 지역사회에 회자된다. 그러니까 원광수 시장이 그렇게 불리고 있다라고 적은 원주신문은 주요 부서에서 구독을 취소했다는 이런 내용의 보도가 나온 바도 있습니다. 네네. 그만큼 두 언론이 원광수 시정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였다. 맞아요. 사실 우리가 네. 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특히 원주 MBC 보도를 두고 시정부는 언론중재위에 많이 제소를 했어요. 아까도 뭐 제소한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까지 한 거는 대부분 조정 불성립으로 끝났어요. 그러자 시정부는 서울 소재 로펌을 동원해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거든요. 그래서 야당에서 시민 세금으로 언론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사실 소송도 다 우리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이게 뭐 고문 변호사라든지 그렇죠. 네, 이렇게 다 있는데 그런 부분 그분들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비싼 돈 줘가지고 네. 서울 로펌까지 가가지고 일을 한다. 그러다가 뭔가 원광수 시정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민 세금을 쓰는 게 맞느냐. 네네. 어떻게 보면 왜냐면 원광수 시장에 대한 의혹 제기였기 때문에 이것은 원주시 어떻게 보면 전체에 대한 의혹 제기라기보다는 이런 지적들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계속 원주시 정부는 드러내왔습니다. 그런데 홍보비 집행에서도 이런 경향이 반영된 느낌인 거죠. 그렇죠. 보면 네. 원주투데이, 원주신문 물론 뭐 발행 부수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동안은 이 지원 규모가 엇비슷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10대 1 차이로 지금 벌어졌어요. 그래서 모종의 이유가 있다고밖에 설명하기 어렵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원주 MBC도 어쨌든 지역 대표 방송 3사 중 하나잖아요. 그런 점에서 아예 여기다가 홍보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게다가 제가 찾아보니까 원주신문이 이 내역을 아예 공개를 했거든요. 보니까 이 치약뉴스라고 왜 새로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네. 보수 매체로 새로 이 신생 매체인 치약뉴스는 660만 원을 받았어요. 이미 올해 현재까지. 그러니까 여기 이미 집행이 됐어 신생 매체인데도. 이미 받은 게 작년 원주신문의 거의 그러니까. 한 60% 70%. 네. 그러니까 이게 원주신문 빵원인데 신생 매체인 이 치약뉴스는 660만 원 지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쵸. 하려면 같이 하든가. 심지어 강원 타임즈와 강원 신문 솔직히 제가 여기 잘 안 보거든요. 이런 때는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이런 매체에도 220만 원씩 이제 집행이 됐다 최소한. 근데 원주신문이 아예 빵원이다. 이거 갈수록 이해하기 좀 어려운 구석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홍보 뭐 예산이 줄어들거나 이런 상황이면 뭐 어쨌든 너무 긴축 재정이 기조다 보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네. 칼질할 수밖에 네. 없었다. 그러니까 어쨌든 좀 더 영향력이 높은 곳에 할 수밖에 없었다. 뭐 선택과 이런 집중했다.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막 치약뉴스, 뭐 강원타임즈, 강원신문까지 할 정도인데 그래도 우리가 좀 네임드인 원주신문은 아예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과연 이해할 수 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행감에서도 광문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요. 지역신문 2개 중 하나는 올해 예산이 아예 없다. 작년에도 예년보다 5배 정도 감액됐다. 특별한 이유가 있냐 이렇게 물었는데 윤호전 시정 홍보실장이 답변을 못하죠 사실. 그쵸. 여기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답변을 못하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저한테 답변을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조용기 위원장도 아예 언론사 빠진 부분은 시정해야 한다고까지 지적을 했거든요. 이거는 빵원은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 원주신문은 이 점을 보도하면서 원광수 시정 비판 언론 집단 따돌림 끝판왕이라고 이제 제목을 달아서 강력한 이제 분노를 보여줬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당사자면은 너무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일이다 보니까 원주신문이 원광수 시정 들어서 굉장히 힘들어졌다라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거 한번 보십시오. 원주신문과 치약뉴스의 메인 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원주시와 연관된 광고에 한번 개수를 세어보십시오. 그 현격한 차이. 네네. 눈물이 납니다. 이 원주신문의 그쵸. 모습을 보면은 네. 그 경영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아마 그런 분노가 이 헤드라인에 담겨 있는 게 아닐까 싶고요. 이런 가운데 저는 홍보비 집행 예산이 크게 늘어난 언론들도 좀 눈에 띄더라고요.
대표적으로 GN방송 2022년에 8,300만 원을 받았는데 작년에는 1억 6천만 원으로 2배로 뛰어버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곳이 있으니까 엄청나게 지원해요가 이런 데는 또 어떤 곳은 10분의 1이 줄어드는데. 그러니까 그 올해 5월 14일까지 2,800만 원을 지원받고 있어요 현재. 그리고 LG 헬로비전 여기는 원광수 시장의 또 친정이죠. 네네. 과거에 이 계열 여기에 전신 언론사에서 기자로 또 근무한 바 있잖아요. 2022년에 200만 원을 받았는데 LG 헬로비전 작년에 6,600만 원을 몇 배가 뛴 겁니까 이거? 200만 원에서 6,600만 원이 된 겁니다. 이 정도면 거의 코인의 상승률도 거의 아주 그냥 떡상을 해버렸습니다. 네. 아, 네. 그 올해 5월 14일까지도 2,200만 원을 지금 받고 있다. 거의 지원과 비슷합니다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단숨에 거의 어떻게 보면 3대 언론사에 준하는 홍보 예산 집행을 지금 LG 헬로비전도 받고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행감에서는 지역 언론과 기타 언론의 홍보비 집행 비율이 5대5로 거의 비슷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이게 기타 언론은 한마디로 이제 중앙지, 뭐 중앙방송사, 인터넷신문, 전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울 쪽에 있는 언론사들 네네. 이게 거의 5대5라는 거예요. 지역 언론과 기타 언론이. 근데 예전에는 한 7대3으로 지역 언론 비율이 좀 더 높았다는 거죠. 근데 원광수 시정 들어서 지역 언론 비율은 좀 줄어들었다. 그래서 광문근 의원은 일단 기타 예산 자료를 세분화하지 않고 묶어서 제출한 점을 지적을 했어요. 이 기타 예산이 좀 거의 5대5 비율이 됐으면 이것도 좀 자세하게 풀어서 제공해야 되는데 그냥 묶어서 아마 제출을 했나 봐요. 의원들한테는. 맞아요. 그거를 좀 세분화해서 달라. 디테일한 자료 제출을 일단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조용기 위원장 역시 강원도에 있는 언론사를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이제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기 위원장이 이번에 이 언론 관련해서는 좀 확실하게 이렇게 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보통 위원장이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발언을 많이 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주 네. 그냥 이게 추임새 정도가 아니라 뭐 언론사 빠진 부분은 시정해야 한다. 강원도에 있는 언론사를 지원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요구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의원들이 좀 애들러 표현하는 부분들을 더 직접적으로 강하게. 그래서 네. 좀 눈길을 끌더라고. 이때부터 혹시 심리적 탈당 사태 였나요? 와, 약간 그런 느낌이 이제 와서는 또 들기도 하네요. 그 사실 우리도 이제 원광수 시정이 좀 비판 언론을 못 견뎌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그동안 해왔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실제 예산에도 반영됐다는 점을 좀 이번에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맞아요. 사실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면은 그런 생각을 안 하기가 더 어렵거든요. 충분히 이게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리고 이런 것들이 드러났을 때 가장 좀 아쉬운 점은 이게 어쨌든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언론을 약간 길들인다라는 인식을 그렇죠. 줄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언론사들이 이렇게 어떤 정부나 지자체 광고에 의존하는 걸 좋은 현상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네네. 관행적으로 어쨌든 이미 이어져 오는 상황에서 약점이니까 이게 언론사들의 이 약점을 쥐고 지금 흔드는 셈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예를 들어서 언론들이 대기업 비판 못한 거면 대표적으로 삼성 같은 곳. 그 삼성이 광고 끊을까봐 비판 못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삼성이 예를 들어 뭐 진보적인 언론들이 삼성을 비판하는 그런 곳들의 광고를 끊을 때 우리가 삼성을 비판하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네. 악용한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지방정부 이 원주시도 약간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충분한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실 좀 비판을 우리가 좀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런 게 그리고 이렇게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좀 그래도 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번 새삼 마지막으로 강조하지만 원광수 시장은 YBN 영서방송 기자 앵커를 지낸 언론인 출신입니다. 네. 이슈 내 공무원끼리 결정한 아카데미 극장 철거. 민주당 최미호, 권아름. 작년 4월 11일 원광수 시장은 아카데미 극장 철거를 발표하면서 시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시정조정위원회 의결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만큼 시정조정위원회 논의 결과는 극장 철거에 결정적 역할을 했죠. 네. 그런데 당시 시정조정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은 외부 위원 없이 전부 공무원으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논란이 됐죠. 전문 기술이 풍부한 위촉위원을 구성하도록 조례에 명시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네. 전문가를 배제한 채 공무원끼리 철거를 결정한 셈인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철거에 유리하게끔 정보를 자의적으로 해석, 선별했고요. 논의 과정이 편파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점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박경화 행정국장의 답변이 좀 황망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미 구성된 위원들은 이제 공무원들이었고요. 그 아카데미권에 대한 그 추진 사항을 보면서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에 공무원 외에 그 전문가나 민간위원회에 대한 구성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 지금 그러면은 전혀 위촉위원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 뭐합니까? 나 이게 어이가 없는 거야. 아니 그땐 못 느꼈습니까 이런 거를?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게 당연히 하게끔 한 것이 조례 취지였잖아요. 조례를 보면은 네. 거의 위촉 한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거는 당연히 공무원만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위촉위원, 그러니까 외부 전문가가 들어와야 된다는 게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조례를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그 당시에 뭐 저희가 누차 얘기했지만 원강수 시정이 워낙 졸속으로 극장철거에 밀어붙이다 보니까 그냥 조례를 자의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그냥 공무원들끼리만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뭐 그때 몰랐고 지금 알았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다 철거돼 버렸는데 그러니까요. 이 무슨 소리입니까?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와서 무슨 뭐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서 이제야 민간위원 구성하겠습니다. 준비 중입니다. 뭐 이거 제대로 준비할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시정 조정위원회 열리지도 않아요. 그 뒤로 제대로. 맞아요. 작년에 딱 3번 열렸어요. 아니 근데 그렇다는 거는 이미 그 3번의 그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다 내부 그냥 다 논의만 이루어졌다는 공무원들끼리만 했습니다. 거잖아요. 네, 외부 위원 위촉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 그래 왔었는데 뭐 이제 와서 이렇게 깨달았다는 듯이 하는 것 자체가 저는 황당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아카데미 극장 철거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졸속으로 불통으로 진행됐는지를 또 이번 질의를 통해서도 느낄 수가 있었던 거고요. 최미혁 의원은 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강수 시장이 소통하는 시장이 되겠다며 시장실을 1층으로 옮기기도 했는데 불통시장이라는 수식어가 오히려 지금 앞에 붙어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불통이란 수식어를 떼고 소통의 달인이 됐으면 좋겠다고 발언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박경화 행정국장 또 철통 방어에 나서는데요. 저희 시장님이 전체적인 불통이라는 표현에는 제가 조금 동의할 수가 없고 일부 또 시장님께 소통을 잘하고 또 잘하신다고 칭찬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그럼요. 아니 근데 이 네. 질의의 그 취지 자체는 어쨌든 일각에서 나오는 건 사실상 불통이라는 얘기가 당연히 뭐 모두가 다 불통이라고 하지는 않겠죠. 그럼 평가가 상반될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일각에서 나오는 그 불통이란 지적에 귀를 기울여라 이런 얘기인데 또 방어하겠다고 뭐 칭찬도 받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좀 그래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아까 뭐 제도나 아니면 어떤 시장실 개방이나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어떤 뭐 누구 얘기 듣고 안 듣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체적인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듣기 싫은 소리도 들어야 소통이잖아요. 당연히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면 그게 소통이 아니지. 네네. 듣기 싫은 소리 듣겠다는 게 바로 소통인 건데 그런 걸 안 해서 불통이란 말이 나온다는 건데 지금 뭐 칭찬하는 분들은 뭐 평소에도 얘기 잘 들으나 보죠. 네. 그러니까 뻔한 얘기를 참 하고 계시는지 박경화 국장은 이 부분은 솔직히 좀 어이가 없다.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뭐 박경화 국장은 자신의 부족함으로 그런 느낌을 드린 것 같다면서 소통 강화에 더 많이 고민을 해서 시장님 이미지가 바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는데 아니 박경화 국장님은 어쩌면 최선을 다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원강수 시장이 제일 노력하셔야 됩니다. 당사자가 노력을 안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무리 해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이게 물론 그러니까 이 표현에 뭐 우리가 해석을 너무 그렇게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미지가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네. 소통을 하느냐 내실 있는 네.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설사 이미지가 뭐 불통의 이미지로 가더라도 그러니까 실제로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은 그건 뭐 이후에 차차 개선될 지점인 그렇죠. 거고 그리고 또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는 맞아요. 부분인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박경화 행정국장의 뭐 이미지를 그렇게 만든다고 될 게 아니고 실제로 원강수 시장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바뀌어야 한다. 그러니까 식사를 좀 많이 하십시오. 네. 시민들도 좀 자주 만나 주시고 듣기 싫은 소리도 좀 듣고 그런 게 필요한데 어쨌든 박경화 국장의 좀 아주 철통 방어 쉴드 이게 좀 눈에 띄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이 대목은. 자, 이런 가운데 시장실 1층 이전 이거 3억 원 들여서 했었잖아요. 이게 이제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도 나왔어요. 권아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민 개방 이벤트를 재작년에 4시간
그리고 작년에 2시간밖에 안 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거의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나는 네. 1층을 옮겼다길래 그래도 뭐 분기마다 한 번씩 뭐 좀 정기적으로 한 줄 알았는데 뭐 통틀어서 1년에 뭐 4시간, 2시간밖에 안 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뭐 SNS에도 뭐 이렇게 종종 올라왔던 그러니까요. 기억이긴 한데 생각보다 네. 거의 안 했다. 그리고 하더라도 하루 동안 뭐 잠깐 10분 정도 들어가서 사진 찍고 나오는 정도 이제 이벤트였기 때문에 과연 이걸 소통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사실상 시장실 견학 수준이라는 거죠.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견학도 막 이렇게 막 폭넓거나 많이 이루어진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 시간이 뭐 이거밖에 안 되면은. 그리고 이제 개방 행사 때 이제 배너를 이제 아마 세워뒀을 거예요. 오늘 이렇게 딱 여러분들께 네. 열어둡니다 이렇게 시장실을. 근데 거기에 이제 배너에 날짜를 기재를 해가지고 괜히 불필요하게 지출만 더 했대. 그 날짜 안 썼으면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건데 왜 굳이 날짜를 박아가지고 지출 늘렸냐 이런 것도 깨알같이 또 권하롱은 지적을 했더라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이렇게 상시적이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한 거죠. 어차피 가끔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정말 뭐 매달 한 번 있고 아니면 뭐 분기에 한 번 있고 최소한 그렇다면은 그렇네. 그러니까 이게 제작할 때부터 이거는 정기적인 행사야라는 걸 생각하면은 그냥 그거 하나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되도록 그 날짜를 빼는 경우가 맞아. 많아요. 우리가 행사를 기획할 그렇죠. 때도 보통 그게 상식적이죠. 네네. 근데 이랬다는 거는 진짜 말씀 좋고. 이랬다는 건 이번에 한다더라. 그럼 그때 준비하고 맞아. 또 이때 또 한다더라. 그럼 그때 또 준비하고 보니까 뭐 1년에 이렇게 한 번씩 하는 정도면 사실 보관하는 게 더 귀찮으니까 그냥 폐기하고 새로 만들자. 그쵸. 이게 낫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내부적인 인식에서도 이 행사가 비정기적인 행사라는 게 인식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맞는 지적인 것 같아. 부분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반증이네 이게 네네. 진짜. 오, 맞네.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인식 자체를 보여주기식의 근거가 될 수도 네. 있다. 어쨌든 정은일 총무과장은 이제 개방 횟수를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이것도 뭐 사실 총무과장이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원가부 수장이 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맞아요. 일이기 때문에 네. 약간 리더가 먼저 이런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줘야 된다. 자, 그리고 최미옥 의원. 본인이 이제 지역 현안 때문에 지역민과 간담회를 요청해도 도통 일정을 잡아주질 않는다. 그래서 시장님 뵙는 게 하늘의 별따기다라고 꼬집기도 했어요. 그래서 나도 이럴 정도인데 시의원인 나도 이렇게 시장님 뵙기가 어려운데 심지어 부의장 부의장이신데 네. 심지어 최미옥 의원은 일반 시민들은 오죽하겠냐 진입 장벽이 얼마나 높겠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극장 보존 이 극장 때도 보존 측 시민들과 만날 기회를 안 줬잖아요. 원광시장이 거의 맞아요. 그런 점을 또 상기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적극 행정을 해야 된다. 시민들과도 자주 만나는 모습 보여줘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통에 대한 지적이 어김없이 이번 행감에서도 나왔습니다. 고질적 문제가 돼가는 모양새예요. 맞아요. 그 결과가 사실 지금 전반기에 지나고 이제 후반기로 넘어가는 가운데서 시의회가 이렇게 분열되는 것도 그 원인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거나 해결해 나가는 그 부분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맡겨놓는 거잖아요.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위 공무원들에게 맡겨놓는다든지 아니면 시의원들에게 맡겨놓는다든지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 자초한 보니까. 측면인 겁니다. 네. 우리 용산하고 비슷하다니까요. 맞아요. 네. 용산도 뭐 이제 와서 정무장관 만들고 뭐 이런다고 하지만은 때는 늦었잖아요 지금. 아니 네. 그리고 또 밑에 장관 차관 또들이 계속 그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들이. 아니 그리고 지금 원광수 시장도 비슷하게 지금 특별 정무 뭐 비서관을 두겠다 보좌관을 두겠다 뭐 이번에 언론 보도 나왔던데 그러니까 뒤늦게 이렇게 하면 뭐합니까? 맞아요. 이제라도 노력해 줬으면 좋긴 하겠지만은 황망할 따름입니다. 그나저나 저는 하나 의아한 거는 시정 정책 토론 조례 개정 관련 질문이 없더라고요. 사실 아카데미 극장 때 시정 정책 토론 국민권익위원회가 하라고까지 권고를 했는데도 거부하고 안 했잖아요. 맞아요. 조례를 네. 핑계 대면서 그래서 조례 개정하겠다. 그때 계속 얘기했는데 지금 뭐 1년 넘도록 뭐 개정 안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에서는 이제 그때 김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던 수정안에 대해서 노골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네네. 어떻게 보면 개정의 거부감을 좀 드러내기도 했었고 그 본인들이 준비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언제 준비하냐는 거야 기획예산과. 아직도 무소식이야. 지금 반년 또 지났는데 올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의원들이 질의를 해줬어야 되는데 기획예산과를 상대로 맞아요. 도대체 언제 그럼 개정하겠다는 거냐. 왜 말뿐이냐. 이거를 질의를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지적을 안 하면은 그냥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냥 이런 것들이 넘어갔어 계속. 이거를. 네. 그러니까 나는 뭐 아카데미 극장 얘기도 좀 나오고 불통 얘기도 좀 나왔길래 당연히 조례 개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했는데 아쉽게도 관련 질의가 안 나와서 기획예산과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던 점은 이번 행감에서 다소 저는 좀 오게티 아닌가.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슈 5 100만 원주 출산 돌봄엔 소홀 민주당 권아름 광문근 국민의힘 조용석
아이돌봄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네네. 사실 저는 잘 몰랐어요. 아무래도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까 아마 뭐 국인 씨는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이게 또 뭐 어떻게 보면은 약간 막 유아 이런 보다는 조금 뭐 초등학생 약간 그렇더라고요. 이런 쪽에 또 약간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정책인 아마 것 앞으로 같아가지고. 슈아가 이제 더 크면은 네네.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벌이 등으로 이제 보호자가 돌보기 어려울 때 12세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이제 돌보미가 찾아가서 어떻게 보면 좀 돌봄 케어를 해주는 네. 그거를- 12세 이하죠. 이하죠, 네. 이하.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초등학교까지는 다 포함이 맞아요. 되겠네요. 6학년까지는. 이게 이제 아이 돌봄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이게 인기가 많나 봐요. 올해 3월 기준으로 아동 990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대기자가 300명에 가깝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최소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그러니까 평균 한 5개월 정도 지금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또 아마 이 초등학교 저학년에 아마 신청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그 구간이 특히 돌봄이 난리잖아요. 네네. 그것 때문에 뭐 정부에서도 늘봄학교 만들고 그 이유가 있는 맞아요. 건데 네.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수요가. 근데 이 가장 큰 이유를 보면은 역시 아이 돌보미 선생님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현재 200명 수준인데 이게 몇 년째 계속 정체 상태라는 거예요. 늘지가 않고 있다는 네네. 거예요. 돌봄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올해 5명이 퇴사를 했는데 신규 채용이 아직까지도 1명도 없다. 대기자도 수용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 시민들한테 홍보도 못하는 실정이래요. 홍보해도 어차피 받아줄 수가 없으니까. 아니 지금 들어와도 8개월을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차마 홍보도 못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제도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대기라도 걸어놓을 텐데 제도가 있는 걸 알면은 그조차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부모들이 생길 수도 있다. 근데 이러면 어쩌면은 뭐 시에서는 그러니까 뭐 이용 지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990명인데 대기가 막 한 1000명, 2000명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참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권아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행감에서 관련 지적을 했는데요. 재작년 12월에 아이 돌보미 양성교육 지원자가 103명인데 최종 양성자는 38명이 불과했다고요. 그러니까 103명 중에서 38명 양성한 거죠. 네. 춘천은 8명이 지원해서 23명을 양성했고요. 강릉도 22명이 지원해서 9명이 양성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원 대비 양성 비율이 엄청 낮은 거예요, 원주는. 네네. 빅3 도시와 비교를 해보면은. 게다가 작년에 춘천이 43명을 배출할 동안 원주는 25명에 그쳤다. 근데 돌봄 수요가 상식적으로 원주가 더 많을 텐데 인구가 그만큼 더 많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근데 오히려 춘천이 거의 뭐 1.5배 가까이 더 배출을 한 거죠. 올해 상반기도 강릉은 7명을 양성했는데 원주는 1명도 없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강정원 여성가족과장은 올해부터 제도가 바뀌어서 양성 교육기관이 별도로 지정돼 원주에서도 이제 수료생이 하반기에 20명 정도 추가돼서 이제 채용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늘어납니다. 20명 네네. 정도 이렇게 답변했는데 권아름 의원은 그것도 충분한 인원이 아니라고 지적하는 거죠. 지금 20명 늘린다고 될 일이 아니다. 지금 그럼요. 300명이 대기하고 있는데 네. 이거 가지고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과정이 바뀌니까 앞으로 양성이 원활하리라 기대하는 것도 잘못됐다라고 꼬집었는데요. 이게 아마 상지대로 교육기관이 올해 정해졌을 거예요. 이제 뭐 어쨌든 제도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상지대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양성이 될 거기 때문에 괜찮아질 거다라는 건데 너무 낙관적인 그렇죠. 전망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보니까 아마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예전에는 지원자를 먼저 받아서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가려내고 실제 채용할 사람을 그 다음에 교육을 듣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원자 대비 양성자가 적었다는 거죠. 지원을 했지만 실제 채용할 사람만 추려내서 교육을 듣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좀 더 집중 교육을 했다라고도 그렇죠.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는 양성 기관을 아예 지정을 해서 양성을 한 다음에 채용을 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 같아요. 보니까. 네네. 네, 그래서 지원 대비 양성이 늘어날 거라고 시정부는 보는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되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래도 문제인 거잖아요. 왜냐면은 어쨌든 나는 여기 채용을 바라보고 어쨌든 이 과정에 참여하는 건데. 맞아요. 결국엔 채용 계획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맞아요. 채용 계획이 없으면 다 무쓸모인 거예요. 자, 그리고 권아름 의원은 이런 지적도 합니다. 원래는 지원자가 서비스 제공 기관을 통해서 모집하고 또 양성이 됐기 때문에 사전에 자부담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용 과정에서 이게 양성이 된 거니까 그 기관에서 다 해줬다는 거죠. 채용 그렇죠. 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뭐 이게 뭐 약간 기초 교육 듣듯이. 그러니까 지출을 네. 거기서 다 담당해줬던 거지. 근데 지금은 올해부터는 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해서 먼저 교육받는 사람이 자부담을 해야 돼. 돈을 내야 돼. 먼저 교육비를. 그 다음에 나중에 교육 수료 후에 환급을 받는 시스템이 됐다는 거죠. 먼저 내 돈 들여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환급을 받으려면 결국 취업 여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채용 계획이 없으면 만약 시에서 교육을 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맞아요. 애초에 지원을 안 해버리는 사태도 발생할 수가 있다. 네네. 채용 계획이 없으니까 뭐하러 내가 교육 듣냐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되게 약간 불확실한 그러니까 거잖아요. 이거 너무 불확실한 거죠. 네. 그리고 교육기관의 상지대 역시 고용노동부의 취업률을 제출해야 되거든요. 이거 얼마나 성과지표 신경 쓰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원주시에서 채용 공고를 낼 계획이 없다고 하면은 많이 양성할 필요도 없는 거죠. 취업률을 높이는 게 목적인데 여기는. 맞아요. 그러면 오히려 자기들 어떻게 보면 실적에 손해인 거잖아요. 양성 많이 했는데 정작 시에서 채용 안 해가지고 취업률 낮아. 뭐하러 우리 양성합니까? 또 이런 말 나올 거 아닙니까?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 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점을 권하름 의원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대기자가 300명 정도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 대기자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곳은 보면 이제 수기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런 거죠. 이제 전화로 어쨌든 대기를 하겠다 신청을 하면 그걸 이제 그냥 손으로만 적어 놓는 거지. 어디 전산으로 입력해 놓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과연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겠느냐. 뭐 꼬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 그쵸. 이거 봐, 지금 여기 일본도 아니고 우리 한국 2024년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온라인 정보가 잘 돼 있는데 이렇게 행정을 하는지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기자가 예를 들어서 3개월 후로 했을 때 대기를 걸어놓은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계속 대기를 할 건지 아니면 뭐 나 이제 필요 없어서 취소를 할 건지 이런 걸 확인해야 되는데 이렇게 수기로 하는 곳도 있고 전산으로 하는 곳도 있고 이게 섞이다 보면은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거죠. 그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아니 그리고 없습니다. 이게 제대로 그 타이밍에 맞게 연락이 가녀도 확인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누락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대기 줄을 지금 빨리 줄여도 모자랄 판인데 그 관리마저도 안 되고 있으면은 더 늘어질 수밖에 없는 맞아요. 거죠. 네. 여기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니까 강정원 과장은 시스템상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있다고 인정을 해서 아마 개선할 뜻을 네네. 밝히기는 했습니다. 권하름 의원은 계속해서 이제 질의를 이어가는데 지금 시정부에서는 해결책 중 하나로 이제 교육기관 복수 지정을 아마 검토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지대 말고 또 하나 지정을 해서 대폭 양성을 하자. 근데 이제 이거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쵸. 아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많이 양성하면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두 개야만 채용이다. 네. 그러니까 대기자 수를 줄이려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원주시가 아이 돌보미 선생님 채용을 확대하고 중장기적 채용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거듭 강조를 하게 되는 거죠. 한편 이제 돌봄 종사자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도 이번 행감에서 함께 나왔는데요. 지역 아동센터 다함께 센터가 또 있죠. 네네. 돌봄 기관으로. 여기서 일하는 종사자의 명절 수당이 40만 원인데 이게 춘천은 60만 원이고 강릉은 50만 원이라서 빅3 도시와 비교해 보면 원주가 가장 적어요. 이게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원주는 돌봄 수가 제일 많잖아요. 맞아요. 노동 강도 제일 셀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원주가 경제 수도라고 경제 규모도 큰데 네. 명색이 이런 데서 밀리는 거를 좀 이런 데서 좀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니죠 그쵸. 우리가? 네. 다른 데서는 막 우리가 춘천보다 낫지. 춘천도 하는데 왜 우린 못합니까? 강릉도 하는데 왜 우린 못합니까? 이러면서 절대 질 수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거 왜 지냐고. 이런 네. 거 지면 안 돼. 이런 거부터 승부욕을 발휘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처우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나왔고요. 강정원 과장은 예산 반영 노력을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긴축 재정이다 보니까 여건이 여의치가 않았다 하면서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돌봄 종사자 이 명절수당 처우 관련해서는 조용석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도 빼먹으면 또 서운하실 것 같아서 네네.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언급드려야죠. 순간적으로 빼먹었네요. 네. 또 이런 또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측면으로 보면 이제 또 인구 문제에 대한 또 저출생 문제에 대한 질의도 나왔어요. 관련해서 원주 출생아 수가 작년에 1954명으로 2000명 선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원주도 계속 줄고 있는 거예요. 네네. 출생률이. 그래서 출생률 높이기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 원광수 시장은 어쨌든 막 50만 100만 원주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기업 유치를 통한 외지 유입에만 신경을 쓰고 있죠. 커먼 원주 네. 이런 프로젝트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정작 자연 증가, 인구의 자연 증가를 위한 출산 정책은 부족한 게 아니냐. 광문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육아 기본 수당 같은 정책으로 돈은 쓰고 있지만 이 젊은 부부가 출산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이 저출생 문제 해결하기 어렵다. 맞아요. 당연한 네. 말을 한 거죠. 그리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기를 수 있는 환경이냐 아니냐 이런 돈만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준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본인이 예전에 저희도 소개했지만 그 2차 보전금 지원 제도를 본딴 신혼부부 무이자 융자를 이제 제안했었잖아요. 네네. 그거 아주 뭐 파격적으로 하여간 뭐 대출을 줘가지고 장기적으로 이제 갚아 나가는 방식으로 해야지만. 맞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뭐 재정 지원 아니에요? 비슷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뭐 주거 안정 뭐 주거 안정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것 같긴 한데. 하여간 뭐 장기적으로 좀 이런 거를 정책을 펼칠 좀 여건을 마련하자 제안을 했는데 당시에 시정부 반응이 신통치 않았다. 내가 제안한 정책을 왜 이렇게 안 봐주냐. 좀 이런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 같긴 해요. 이 책을 통해서. 그래서 어쨌든 광문근 의원의 지적을 봤을 때 원주시가 100만 원주를 외치지만은 정작 그 중요한 뭔가 출산, 돌봄에는 좀 무관심한 게 아니냐. 그런 시정의 어떤 방향성을 좀 엿볼 수 있는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100만 원주를 가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막 대고 이렇게 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외부로 안 나가면 다행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자연 출생률이 어느 정도 기반을 받쳐줘도 될까 말까 한 거잖아요. 이게. 기본은 사실 그렇죠. 자연 출생률도 되고 그리고 이제 외지에서 온 사람도 어쨌든 출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분들도 이제 네. 출생률에 기여를 해야 되는 건데 계속 이런 추세로 가면 그냥 출생률이 떨어지고 외지에서 아무리 끌고 와봐야 결국 그 메꾸는데 그치는 거죠. 떨어진 출생률을. 그렇죠. 이건 좀 비효율적이다. 같이 높여나가는 방향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슈 6. 여전히 갈 길 먼 청년 정책. 민주당 권아름. 온라인 청년 지원센터 작년에 구축됐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청년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는 의문이에요.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 중에도 그런 게 있냐 싶은 분도 계실 수 있거든요. 금시초문이다. 아마 여전히 그 존재 자체도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리라 짐작이 되는데 안 그래도 이번 행감에서 관련 지적이 나왔습니다. 권아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단 온라인 청년 지원센터 홈페이지가 대단히 불편하다는 점부터 지적을 했는데 직접 예시를 들어줬어요. 우울증 치료비를 예를 들어 지원받고자 접수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일단은 상단의 청년 정책 탭에서 우울증 치료비 지원을 선택합니다. 이게 들어가요. 근데 들어갔는데 신청 버튼이 없어요. 그냥 이 제도가 뭔지 설명만 돼 있어. 이런 걸 합니다. 네. 여기서부터 1차 킹 받죠. 그리고 그래서 어찌어찌 찾아 이거 어디서 신청해? 그 상단 탭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탭에 들어가서 가보면 이제 신청한 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번 번거롭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니 굳이 우울증 치료비 이렇게 프로그램 소개해 놨으면 청년정책 탭에서 여기다가 그냥 신청 버튼도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간편합니까? 왜 굳이 절차를 번거롭게 하는지 1차적으로 의문인 거고요. 그리고 이 아까 그 프로그램 탭에 들어가서 신청하더라도 신청하기를 눌러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한 게 아니라 원주시청 고시 공고란으로 넘어가요. 또 한 번. 페이지가 또 한 번 전환돼. 네네. 2차 킹받음이죠. 여기서부터. 그리고 여기서 고시 공고란에 있는 게시물에서 또 붙인 파일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고 파일을 보고 작성을 한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메일로 접수해야 됩니다. 아주 이게 듣기만 해도 액티브 X 까는 것처럼 하기 싫어지죠. 이 마치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이제 시청에 민원 전화를 넣으면 돌림판 또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잠시만요. 네, 관련 부서 알려드릴게요.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지원해준다는데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기왕 하는 거 간편하게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좀 더 장벽을 낮추고 눈높이에 맞춰서.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이용자 눈높이에 맞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이제 권아름 의원은 강조를 한 겁니다. 사실 작년에도 저희가 행감 때 이 얘기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권아름 의원이 그때도 누차 강조를 했거든요. 홈페이지 개선해야 된다. 시정부에서 그래서 이제 네이버 폰과 연계한 어떤 신청 간소화를 하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 왜 이행을 안 하는 거냐? 그때 하겠다고 해놓고서.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때 이미 지적했던 내용인데 여전히 복잡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 이렇게 내가 이걸 주는 사람 공급자 중심의 마인드인 거잖아요. 관료적 마인드로 네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게 여기서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시행 중인 청년 정책의 내실도 문제라는 지적을 권아름 의원이 했어요. 역시 우울증 치료비 지원을 예시로 들었는데요. 예산을 전액 사용을 못했다고 해요. 작년에 800만 원을 편성하고 집행은 정작 200만 원에 그쳤다. 왜 이렇게 됐냐를 봤을 때 복지정책과가 이제 청년정책을 담당하고 있는데 결국 수요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질타를 했거든요. 그 우울증 치료비 지원을 지금 어떻게 모집하고 있냐면은
딱 기간이 있는 거야. 딱 한 달 동안 정해놓고 이때 신청하세요 하고 그 기간 끝나면 닫아버리는 거지. 그냥. 네네. 근데 이게 과연 맞는 거냐? 상시 접수, 뭔가 대기 신청 이런 식으로 해야지 뭔가 공고기간 한 달 오픈해서 신청받고 맞고 이런 거는 이 기간에 지원하지 못한 사람은 접수를 아예 막아버리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충분한 어떤 이런 수요층을 확보하지 못하는 어떤 제도적인 문제다라고 권하름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은 내가 평소에 계속 이 우울증을 앓고 있던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게 우울증이라는 게 이게 뭐 언제 올지 모르는 거고. 맞아요. 예전에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막 닥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이때 신청이 내가 지금 필요한데 다쳤어. 이제 나는 내년을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요. 이게 제도 취지에 과연 맞는 거냐. 네. 라고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 공고 기간에 신청을 하더라도 막 서류가 많은가 봐요. 막 가부터 막까지 모든 서류를 다 완비해야만 이제 접수가 가능하다. 이게 과연 우울증 치료를 받고 싶은 청년에게 맞는 행정 절차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냐 어떻게 지적을 보면 하는 뭐 거죠. 그런 거겠지. 그러니까 뭐 증빙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철저하게 해야 되거나. 그거를 조금 뭐 여유를 둔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청년이 우울증에서 벗어나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진출하는데 도움을 주는 취지인지 이 정책이 아니면 그냥 몇 명 인원을 선발해서 지원하는 데 그치는 취지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권하름 의원은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 지금 하는 걸 보면 후자에 가까워 보이는 거죠. 그냥 요식적으로 뭐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니까 우리도 그냥 한다. 그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급자적 마인드인 맞아요. 게, 그러니까 상시로 만약에 모집한다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보면 일일이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신청을 그쵸. 오는지 품이 들죠. 내가 확인해야 되고 그걸 또 처리해야 되고. 근데 이렇게 어떤 기간을 정해서 신청을 받으면 그거 말 그대로 그때만 편하지. 딱 이렇게 와가지고 정리해서 그거 이렇게 정산이고 주고. 서류도 다 그냥 완비하도록 하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들 편한 방식으로만 지금 제도가 계속 설계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청년의 특성을 파악하고 생활 패턴 등을 이제 감안을 해서 이용자 눈높이에 맞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권하름 의원이 거듭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네네. 거죠. 여기에 대해서 윤석재 복지정책과장은 이런 발언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이게 좀 문제 소지가 있어 보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우울증 치료를 요하는 사람들은 그 성격에 약간 그 성격상 문제로 본인이 신청을 했다가 또 취소도 반복되는 이런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랑은 말이 안 되는 게요. 네. 제가 지금 이 청년들이 몇 명이나 지금 원주시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지 전혀 파악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서비스를 몇 명이 신청하려고 하는지 그 수요에 대비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수요 파악의 어려움을 좀 지원자한테 전가하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저는 발언에서도 그러니까 뭐 성격상 문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게 뭐 솔직히 말해서 뭐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네네.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적절하냐? 그렇죠. 좀 저는 좀 하지 말았어야 될 발언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발언 자체가 결국에는 이런 행정 절차에 대한 디테일한 고민이 평소에 없다는 거를 그대로 드러낸다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저는 네. 결국에는 우리의 절차에 너희가 맞춰라. 뭐 이런 태도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말에서. 결국 윤 과장은 이제 우울증 환자들은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이 알까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뭐 권하름 의원의 말에 지적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해서 뭐 글쎄요 뭐 하반기나 혹시 뭐 내년에 개선이 되지 않을까 네네.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느냐? 저희도 계속 얘기했습니다. 뭐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뭐 같은 말 또 하는 것 같은데 청년 지원센터를 당초 계획인 민간 위탁이 아니라 직영으로 하다 보니 결국 관주도로 가게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번 행감에서도 나왔어요. 그렇죠. 네. 청년들 스스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입지를 좁혀 놓았다는 건데 최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언급을 했습니다. 청년 지원센터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청년도 있다면서 지역 대학, 학생회와 교류, MOU 체결을 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 센터가 활성화할 수 있는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특히 스터디 카페 독서실 이용료 지원이 이제 300명을 뽑는데 상반기에 115명만 지원을 해가지고 절반도 모집을 못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창업 아카데미도 3천만 원을 들였는데 20명 정도가 들었다. 효과
효과에 아쉬움이 있다. 기본적으로 좀 홍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네.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홍보 차원에서 뭔가 스터디 카페, 자격증 시험 지원 같은 프로그램을 쇼폼으로 좀 제작을 해서 홍보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또 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용자에게 맞게끔. 그러니까. 네. 근데 지금도 품이 많이 드는 걸 안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쇼폼까지 과연 제작을 할까? 이거 시정 홍보실을 좀 받쳐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서 이제 윤석재 과장은 뭐 직영이기는 하지만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서 상시 배치 운영을 한다면서 홍보가 가장 중요한 점에는 이제 공감대를 보였습니다.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각적 매체를 통해 홍보에 집중하겠다고 말은 하긴 했는데 어쨌든 저는 공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뭐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이상의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뭐 구체적으로 그렇게 막 고민을 하고 있는 건가? 뭐 디테일한 좀 답변이 아니어가지고 근데 뭐 의문은 들더라고요, 여전히. 다각적 매체를 떠나서 일단 홈페이지부터 잘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 정리를 매년 하는 나오는 것이. 지적인데 이거를 이렇게 아직도 운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의지가 없어 보이는 거죠. 네. 올해 청년 정책팀도 만들었던데 만들면 뭐합니까? 거기에는 계시는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고 계시겠죠. 근데 결국에는 이 큰 방향성을 이렇게 잘 그려주지를 못하니까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실무자들도 뭐 자기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 못할 수밖에 없는 환경 아니겠습니까? 지금 맞아요. 상황이? 네. 저는 그게 안타깝고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결국 직영으로 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민간 위탁으로 해서 원주에 정말 열심히 활동하는 청년 활동가 분들 많은데 왜 그 전문성과 당사자성을 살리지 못하고 이렇게 굳이 직영을 해가지고 왜 관주도로 관료 중심적으로 공무원 편한 방식으로 일처리를 하는지 저는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일하는 그 어떤 습관과 내 일하는 방식이 반영되기에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막 스위치를 전환하면서 내가 지금은 뭐 이런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공무원적인 체계와 방식으로 일을 하다가 청년 관련된 부분만 내가 굉장히 민간의 어떤 활동가처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그 공무원 조직 문화와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청년 정책팀의 이 젊은 실무자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 기조와 분위기까지 다 그 정말 온전히 그 권한을 줄 수 있느냐. 정말 무슨 충주시 홍보맨처럼 그런 게 아닌 이상 그 정도의 정말 파격적인 게 아닌 이상은 맞아요. 직영에서 좀 우리가 기대할 만큼의 그런 괄목할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누차 저희가 우려했던 지점인데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한편 권아름 의원은 이제 홍보 방안에 대해서 뭐 SNS, 당근마켓,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하는 원주 인플루언서를 통한 뭐 홍보를 또 제안하기도 했고요. 또 대학마다 공문을 보내서 협조 요청을 받아서 뭐 현수막을 게시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또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청년 축제가 작년보다 규모가 커졌잖아요. 올해는 네네. 특히 양일간 이제 열리게 되는데 예산도 늘어나고. 솔직히 작년에 뭐 그렇게 많이 안 왔나 봐요. 그러니까요. 청년축제. 그래서 올해만큼은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획기적인 홍보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마지막으로 눈길을 끌었던 거는 올해 새로운 청년 정책이 있냐 이렇게 조용석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지지를 했는데 뭐랄까요 답변만 보면 좀 당당하다고 할 정도로 새로운 정책은 없다 뭐 이런 답변이 나왔거든요. 기존에 하던 걸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의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 그리고 어쨌든 작년에 청년정책 네트워크가 활동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리고 의제가 발굴됐을 텐데. 그러니까 그 정책 뭐 발표하는 자리도 그 뭐 공무원 다 그 배석해서 봤던 걸로 알고 있는데. 청년 축제 때도 그런 걸 다 했었고. 네네. 그런 게 왜 반영이 안 되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이제 윤석재 과장은 청년 지원센터가 이제 개소를 하잖아요. 아마 단계동 쪽으로 된다고 들은 것 네네.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그 오프라인 공간을 매개로 정책 발굴에 나서겠다는데 아니 뭐 지금 있는 인프라도 활용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요. 온라인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네.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청년 축제나 이럴 때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할 수도 있었는데 그거 안 하다가 이제 공간 생긴다고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의문이 달리는 거죠. 과연 될지 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권아름 의원은 온라인 센터 안에 청년이 의견을 낼 수 있는 페이지를 추가하면 어떻겠냐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재 과장은 정보통신과와 논의해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겠다 답변했는데 이거를 의원이 지적해서 만든다는 것 자체가 난 답답한 겁니다. 그쵸. 그리고 관의 상상력의 한계인 거예요 이게. 걱정됩니다. 홈페이지가 이렇게 불편한데 이거 뭐 만든다고 이거 들어가시겠어요? 그거 들어가는 거 들어서 글 쓰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혹시 이메일로 접수하는 거 아닌지 모릅니다 이것도. 네. 그러니까 좀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몇 년째입니까? 뭐 매 행감 때마다 이 얘기 나오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갈 길이 먼 청년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여기까지 이슈 6가지 꼽아봤습니다. 장면 하나, 아슬아슬한 김혁성 의원. 눈여겨볼 장면 첫 번째.
로드FC 저격수로 나선 김혁성 의원을 바라보는 이 행정복지위원장의 마음은 아마 조마조마했을 것 같거든요. 네. 왜냐면 김혁성 의원이 질의 과정에서 이제 막 실명을 거론하면서 막 거침없이 지적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제 아동 청소년 합창 공연에서 로드FC 부대표 박상민 씨 초청에 과도한 예산을 썼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박상민 또 최재민 이런 이렇게 실명을 수차례 거론하자 위원장 대리를 맡고 있던 권아름 의원이 급히 제지에 나서기도 합니다. 근데 합리적인 이제 의심이 드는 부분은 박상민이란 가수를 초청을 했는데 그 박상민의 가수가 로드FC의 부대표입니다. 근데 그 로드FC 예산 지원도 역시나 최재민 도의원이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지원된 겁니다. 박상민이란 유명 가수가 와가지고 슬램덩크 주제곡 불러주고 그러면서 분위기를 띄워준 거는 정말 좋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실명 거론은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팩트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말씀드린 거고 이제 더 이상 그 말씀 안 드릴게요. 김혁성 의원이 이 말을 들었을 때가 어떤 감정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건 팩트인데 뭐가 문제냐 이런 건지 아니면 아차 아차차 너무 했나? 그러니까 그런 거였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이 부분에서는 아마 주변 의원들은 좀 아슬아슬하다. 좀 선을 넘을락 말락 하는 것 같다. 이런 우려를 좀 했던 것 같고 보다 못한 아마 권아름 이제 부위원장, 위원장 대리가 나서서 좀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드FC에 보조금이 지출되지 말아야 된다. 김혁성은 강조하면서 또 이번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절대 이게 보조금이 지출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도비를 갖다 준 모 의원이 있겠지만 그 의원과의 엄청난 친분을 유지했다라고 얘기도 듣고 있고요. 이렇게 얘기가 좀 민감한 쪽으로 흘러가는 낌새가 보이니까 조용기 위원장이 역시 급히 끼어듭니다. 그리고 점잖게 제지하는데요. 김혁성 의원님, 네,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체가 절대 집행돼서 안 되는 내용이라 생각하고요. 아니 어떻게 보면 두 위원장님이 다 아주 그 귀를 쫑긋 세우고 조마조마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선 넘을 것 같아요. 빨리 제재해야 돼. 약간 이렇게 계속 보고 있지 않았을까. 네. 워낙 김혁성 의원이 이번에 어떻게 보면 로드FC 저격수로 나서면서 굉장히 또 이분이 어쨌든 얘기를 좀 이렇게 공세적으로 하는 편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좀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들도 좀 더 주목해서 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사실 국회의원과 달리 이런 어떤 지방의원은 면책 특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이렇게 뭐 회의 중에 얘기한 거 가지고 이제 처벌을 안 받는데 지방의원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실명 언급했다가 뭐 잘못하면은 뭐 명예훼손에 걸릴 수도 있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아마 위원장이 이제 우려를 해서 지적을 한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김혁성 의원은 좀 개의치 않는 모습 이렇게 두 차례 장면을 봤을 때 유감없이 보여줬다. 김혁성 의원의 캐릭터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았을까. 제가 작년에도 김혁성 의원 행감하면서 많이 참 다뤘었는데 그 캐릭터 어디 안 간다. 그리고 또 좀 느낍니다. 5분 발언에서도 이게 돌발 행동을 하기도 그렇죠. 했고. 네.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사실 의혹 제기가 자신이 있고 정당하면은 뭐 실명 거론하기 뭐가 문제입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감수할 수만 있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네. 허위 사실인데 막 이렇게 의혹 제기를 해. 그걸 본인이 또 알면서도 뭐 근거도 별로 없는데 그러면은 문제가 되지. 막 실명으로 막 의도적으로 뭔가 깎아내리려는 것 같잖아요. 근데 본인이 합당한 근거가 있고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만한 뭐 믿을 만한 사유가 있고 그랬을 때 사실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일까? 그리고 뭐 도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어차피 공직자이기도 한데 그리고 로드FC 어쨌든 뭐 이런 간부급 인사면은 그 역시도 이제 공중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뭐 아주 사사로운 인물이 아니잖아요. 요 정도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의원 본인이 책임진다면 그렇죠. 위원장이 나서서 굳이 뭐 제재할 필요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동안에 뭐 관행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국인쌤 좀 조심스러우신 것 같아요. 저 약간 그러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특히 또 사안 하나마다 너무 이게 실명이 거론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아니, 김혁성 의원은 왜 이거 PT 틀면서 이게 질의를 하는데 그 PT에는 그 희한한 게 이름은 가리는데 얼굴은 공개하고
뭐 얼굴은 가렸는데 이름은 공개. 약간 이런 좀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뭐 이럴 건 그냥 다 공개하시는 거잖아.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 하여간 이번에 아주 과감한 의혹 제기로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근데 약간 이렇게 막 쭈뼛쭈뼛해서 그러니까 뭔가 할 듯 안 할 듯 이런 거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오히려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더 화끈하게 하는 거는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더 추진력 있다라는 게 보여지기도 하니까. 하여간 네. 저 행감 때마다 저희의 어떤 클립 영상, 쇼츠 소재를 만들어주셔서 또 새삼 또 감사한 측면도 있고 이번에 로드 FC 질의를 또 어쨌든 열심히 하니까 이런 장면도 나오지 않았을까 네네. 싶습니다. 장면 둘, 자료 제출이 버거운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사실 뭐 의원들도 준비하느라 불철주야 바쁘지만은 그 자료 제출 요구가 또 쏟아지기 때문에 그 자료를 준비하는 공무원들도 바빠요. 그쵸. 굉장히 네. 힘든 시기입니다. 알게 모르게 뭐 고충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이웃 동네인 춘천시의회에서는 배숙경 국민의힘 시의원이 행감에서 과도한 자료 제출을 했다는 어떤 이유로 공무원 노조가 갑질이라고 반발하는 일까지 최근에 있었거든요. 이런 행감업도 자료 제출도 둘러싼 갈등이 종종 벌어지기도 합니다. 네네. 이런 지방의회에서는. 물론 뭐 원주시의회는 뭐 그런 일까지는 없습니다만은 자료를 준비하는 공무원의 어려움을 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좀 눈에 띄어서 꼽아봤는데 광문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주시 안에 국가 또는 강원도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권역별로 묶어서 만약에 이제 원주시가 땅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럴 때 좀 쉽게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박인수 토지관리과장이 지금도 공간 정보 시스템을 통해 비슷하게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해요. 근데 광문군 의원은 그게 미심쩍었나 봐요. 지금도 된다고? 야, 글쎄 다른 부서들은 근데 잘 모르는 것 같던데 라는 이 뉘앙스 얘기를 계속합니다. 네네. 그런데도 뭐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박 과장이 이야기를 하니까 급기야 광문군 의원은 자료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있으면 내놔라.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로, 하천, 그 다음에 개발이 제한돼 있어서 어려운 거, 그런 산지들, 그 다음에 그걸 빼고 국방대로 나머지는 나머지대로 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있어요? 그럼 한숨부터 쉬시면서 뭐 그래. 그게 저는 솔직히 시의회에서 이렇게 공무원이 이 정도로 한숨을 쉬는 장면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요. 거의 들으라는 듯이 땅이 꺼질 듯하게. 아니 영상으로 이 정도로 나온 그러니까. 거면은 많이 힘드셨나 봐요. 생각만 해도 아찔 약간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어쨌든 어떤 이런 자료 준비에 대한 고단함, 네. 피로감, 그 힘듦이 고스란히 느껴진 이 한숨이 있었고요. 결국에는 이제 광문근 의원의 말처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는 없다. 네. 실토를 합니다. 답변. 솔직히 없습니다. 지금 그런 시스템은. 한숨에 그런 의미도 좀 담겨 있지 않았을까요? 준비 못합니다. 너무 네. 힘듭니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광문근 의원은 없으면서 왜 자꾸만 있다고 그래? 라면서 어쨌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하는 것으로 질의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그러니까 뭐 이번 장면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행감 전체에서도 그러니까 행감 시작하기 전에 자료 제출 요구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행감 중에서도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굉장히 많죠. 네. 네. 근데 이 받은 자료를 다 확인을 하시려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요구해놓고 네네. 정작 안 읽는 거 아니냐? 읽을 시간이 있으시냐? 네. 아니 왜냐면은 뭐 행감에서 다시 뭐 이 사안을 다루진 않으니까. 그렇죠. 한번 지나가면 사실 끝이죠. 네네. 나중에 주는 거죠. 추후 자료 제출이니까. 회의록상으로 보면 또 그렇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는 모습만 보면 약간 저희도 이제 책 사놓기만 하고 안 읽는 약간 맞아요. 쟁여놓는 네네. 그런 느낌인 건가 싶기도 한데 근데 사실 뭐 의원들이 어쨌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나중에 뭐 조례를 만드는데 활용할 수도 있고 뭐 예산 심사를 하는데 활용할 수도 있고 뭐 민원 답변을 하는데 활용할 수도 있고 알게 모르게 어쨌든 자료를 받아두고 쓰기는 하겠죠. 네. 당장 읽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그 자료 받아놨었지 하면서 뭐 꺼내줄 때가 있지 않을까. 아마 보관을 잘해 놓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쵸. 들기도 하는데 네. 그런데 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게 회의록에 남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것도 의미가 있죠. 어쨌든 저희처럼 이렇게 회의록을 보는 사람들은 마침 궁금하던 자료가 있다 했을 때 이 의원이 이 자료를 요청했네? 여기에 관심이 있나 보다. 이 의원한테 정보가 있나 보다 해서 연락을 해가지고 뭐 정보를 함께 뭐
공유해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맞아요. 가능하다면은 그 정보의 공유가 저도 약간 이렇게 어쨌든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 내용이 뭘까 이렇게 궁금하게 아, 그래요? 해가지고 연락해 보세요. 한번 그러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그렇게 이러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마 네. 그런 다양한 의정 활동에 활용하지 않을까 정보를 받아두면 네, 아마 뭐 다 쓸 때가 있으니까 받으시겠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안 받는 것보단 받는 게 나으니까. 아, 그렇죠. 그리고 이 행감 때는 어쨌든 좀 강제성이 있잖아요. 자료를 어쨌든 좀 더 제출을 해야 되는 의무적으로. 다를 때는 막 자료 제출을 뭐 거부할 수도 있지만 행감 때만큼은 어쨌든 거의 줘야 되기 맞아요. 때문에 네. 이때 아니면 의원들이 언제 자료를 받겠냐 뭐 이런 심산도 있는 것 같아요. 최대한 많이 받아두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게 좀 과하면은 약간 뭐 갑질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좀 악의적인 의도까지 담긴다면 네네. 아직까지 뭐 원주시의회에서는 그런 일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물론 공무원들 입장도 들어봐야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자료 제출의 좀 버거움 이런 힘듦을 좀 느낄 수 있었던 장면인 것 같고요. 장면 셋, 꽁들이 그래도 사랑하시죠? 작년 4월에 원주시 정부는 시 캐릭터인 꽁들이가 디자인 적합성, 활용도, 상징성 면에서 적합하지 않다면서 활용 중단 지침을 내리고 리뉴얼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네. 그 이후로는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 꽁들이가 안 보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논란이 됐을 때 잠깐 조금 다시 쓰는 듯 맞아요. 하다가 드러나는 듯 하다가. 또 얼마 지나니까 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1년 반 가까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에요. 도대체 언제까지 리뉴얼을 한다는 거냐. 답답했던 권아름 더불어민주당원이 이번에 관련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난 5월에 진행한 강원도 시군 캐릭터 인기 대전에 꽁들이가 왜 참여를 안 했는지 그 이유도 물었어요. 근데 이거 저희도 다뤘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도 네. 궁금하다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저희가 추측을 했잖아요. 근데 마침 이 질문을 해가지고 저도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박경화 행정국장이 답변을 했는데 좀 허무해요. 그 대전이 있었던 거는 이제 제가 지금 의원님을 통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부서에서 좀 놓쳤는지 아마도 놓쳤던 걸로 생각이 들고요. 몰랐다. 근데 이게 모를 수가 있나? 아니, 난좀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돼. 좀 아니, 사소한가 이게? 이게 카드 뉴스로도 막 이렇게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블로그에도 홍보를 하고 그러니까 막 보도자료 이랬었는데. 이거 공문도 내려왔을 텐데 강원도에서 이거 제출해 달라고. 그러니까요. 네. 아 근데 행정국장 정도 되시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글쎄 이게 너무 사사로운 일일까요? 이 행정국장 자리 정도 됐을 때는 좀 몰랐다는 건 실망스럽네요. 네네.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이유 때문에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경화 행정국장은 적극적으로 항변을 합니다. 우리 꽁들이는 눈에 가시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때도 더 리뉴얼해서 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쓸데없는 것 말고 정말 쓸데있는 대로 만들자라는 그런 취지였지. 저도 제 휴대폰에 꽁들이 달려다니거든요. 그 눈에 가시는 아니었다는 거를 좀 이번 기회에 네. 좀 인식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꽁들이 사랑을 나름 어필을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어쨌든 오해라는 입장이죠. 근데 사실 행정국장님도 뭐 이렇게 휴대폰에 달고 다니고 나름 이렇게 애정을 드러내실 정도면은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써도 꽁들이? 상관없는 거 나는 아닌가. 자꾸 누가 바꾸자고 그러는 네. 거야 그러면은 시정부에서도 이렇게 애정을 드러내는 분이 계시는데 맞아요. 참 네. 의아합니다. 아니 그리고 리뉴얼을 한다 그래도 그러면 하기 전까지 쓰면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 왜 사용 중단을 굳이 하는 거죠? 네. 리뉴얼 하고 나서 그 다음 그 새 캐릭터를 활용하면 되는 맞아요. 건데. 그러니까 그 서울시도 이번에 해치를 리뉴얼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전까지 그냥 해치 그 조형물이나 이런 거 다 썼거든요. 뭐 어쨌든 1년 반 동안 뭐 이렇게 사용 중단을 하고 이미 있는 것도 뭐 철거를 하기도 하고 네네. 그럴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 국민의힘의 원용대 시의원조차도 이미 있는 꽁들이를 활용을 하자. 그래서 만두 축제도 뭐 새 캐릭터 돈 들여서 만들 게 아니라 꽁들이를 그냥 만두 축제에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맞아요. 이런 의견을 낼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에서조차 좀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는데 굳이 이렇게 리뉴얼을 고집할 이유가 있는지 1년 반 동안이나 이렇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여간 글쎄요 뭐 이런 장면을 보면은 또 묻고 싶어요. 꽁들이 그래도 사랑하시죠? 제가 좀 의아했던 장면이어서 마지막으로 꼽아봤고요. 최고의 플레이어. 자, 올해 행정복지위원회 최고의 플레이어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권아름 의원을 꼽았습니다. 네. 호조면과 무실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죠.
2년 연속 선정입니다. 작년 행정복지위원회 최고의 플레이어도 권하름 의원이었는데 역시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면서 꼼꼼한 질의를 하는 게 돋보였습니다. 맞아요. 네. 이 회의록 점유율로 따지면은 상당히 높을 것 같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다 나타나잖아요. 네네. 어떤 뭐 이 실국을 가리지 않고 본인이 이제 적극적으로 질의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아이돌봄 서비스 대기 시간이 긴 문제, 그 근본 원인을 또 잘 짚었고요. 또 이용자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청년 정책을 계속 꾸준히 지적하는 게 좀 전문성이 드러난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아요. 또 본인의 당사자성이 있기도 하니까요. 네, 이런 부분이 항상 눈에 띄는 거는 어떤 구체적인 예시를 들면서 지적을 하기 때문에 더 맞아요.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담당 부서에서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맞아요. 의견이 네. 타당하기 때문에 지적이 그만큼 준비를 또 많이 한다는 거죠. 저연차 공무원 처우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뭐 권하름 의원이 사실 뭐 들리기로는 이제 워커홀릭에 가까울 정도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좀 준비가 확실히 많이 된 모습을 맞아요.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솔직히 뭐 다른 의원들은 주워 먹는 질문도 솔직히 많아요. 그냥 다른 의원이 한 거에 대해서 갑자기 그냥 즉각적인 호기심이 들어가지고 아니면 어디서 그냥 들은 내용 바탕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막 이렇게 질의하는 경우도 있는데 권하름 의원은 나름 이제 다른 지자체의 사례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을 좀 폭넓게 수용을 한다든지 이런 좀 탄탄한 근거를 기반으로 좀 질의를 해서 지금 보기에도 좀 설득력이 있는 질의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쵸. 대체로 그렇기 때문에 좀 두각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각 부서별로 되게 지금 제대로 된 그 사업의 그 시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뭐 디테일한 질문이라든지. 맞아요. 지속적인 관심. 그러니까 네. 질의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뭐 작년에 했던 행감이나 재작년에 했던 행감이나 그게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특히 청년 정책 같은 경우는 계속 똑같은 질의를 어쨌든 해주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 정도 저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분들도 회의록 보시면은 저희와 의견이 크게 다르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예, 올해도 어김없이 민주당의 권하름 의원을 최고의 플레이어로 선정했습니다. 총평. 마지막으로 총평을 해보면 글쎄요 올해는 뭔가 여당 의원들이 유독 더 조용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눈에 띄는 네. 질의가 거의 안 보였습니다. 사실 나윤선 조용석 의원은 작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좀 질의를 한다 저희가 평가를 했었는데 글쎄요 올해는 좀 손에 꼽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한근 의원은 뭐 언제나 그렇듯이 질문 멋이네 뭐 이건 뭔가요 저건 뭔가요. 그래서 미리 검색을 하고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정도면은 굳이 행감 자리에서 그렇게 긴 시간을 들여서 질의를 하실 필요가 있나 아니, 싶은 생각이 그래서 들었어요. 회의록 보면은 의외로 점유율은 높아요. 점유율은 높아. 영양가는 잘 모르겠어. 이게 타율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역시 5분 발언 좀 원툴에 가까운 모습을 어김없이 보여주셨다. 5분 발언 정말 기가 막히신데 네네. 그 모습을 좀 상임위에서도 드러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반면에 야당 의원들은 대체로 저는 뭐 고른 활약을 펼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가 최고의 플레이어로 꼽은 권하름 의원을 비롯해서 뭐 로드 FC에 대해서 집중 질의를 한 뭐 김혁성 의원 또 광문군 최미옥 의원도 뭐 의미 있는 질문들 대체로 잘 해줬고요. 그리고 조용기 위원장도 이 당시에는 이제 국민의 힘이었는데 조금씩 이제 거들었죠. 뭐 지금 비판 언론에 대해서 예산 끄는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직접적으로 이제 맞아요. 주문을 하기도 하고 하여간 이때부터 심리적으로는 이미 무소속 어떤 야당의 상태가 아니었나 거듭해서 좀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행감에서는 시정부의 비판적인 얘기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차라리 여당 의원들이 엄호라도 적극적으로 했으면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발언 자체가 좀 적다 보니까 그냥 야당 의원들이 하는 대로 좀 흘러가지 않았나? 네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지금 이제 시정 전반기를 지나는 가운데서 좀 견제와 감시라는 이 행감의 목적을 생각해 봤을 때는 취지를 잘 살렸다. 맞아요. 정리해 볼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총평을 마무리해 보고요. (2024년)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리뷰 첫 시간 행정복지위원회 편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은 두 번째 시간이죠.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리뷰하겠습니다.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산경위는 솔직히 그동안은 그렇게까지 날카로운 시정 견제 감시를 하지는 못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과연 올해는 어땠을지 내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진행의 전우재 조국인이었습니다. 모두 안녕.